쓸모없는 늙은이. 가족들은 시아버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15년 동안. 큰형님도, 큰 동서도, 아가씨도, 심지어 제 남편도.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는지, 왜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와 한참을 앉아 계시는지, 왜 항상 무언강을 들고 있었는지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23살에 2살 위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처음 뵌 건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그때 시아버지는 환갑 무렵이었고 회색 양복에 낡은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우리 정민이 잘 부탁한다. 그게 다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좁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는 10년은 됐을 갈색 소파가 놓여 있었고 식탁은 4명이 앉으면 꽉 찼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좁은 식탁의 끝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큰형님 부부와 아가씨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모이면 자리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는 작은 의자를 가져와 식탁 끝에 따로 앉으셨습니다. 큰형님이 처음 한마디를 던진 건 그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좀 비키세요. 정민이네 자리가 좁잖아요. 시아버지는 작은 의자를 들고 부엌 쪽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시댁 첫 방문이라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검소한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30년 넘게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고 시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뒤로는 혼자 사셨습니다. 양복은 2벌이었고 신발은 한 켤레였습니다. 용돈을 드려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됐다. 너희 살림에 보태라. 그게 시아버지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시아버지의 그 검소함을 다르게 봤습니다. 큰형님은 자주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큰동서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양복 2벌이 말이 됩니까? 손주들 학교 행사에라도 입고 오시면 다른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가씨는 한술 더 떴습니다. 오빠, 그냥 모셔오지 마. 창피하니까. 저는 그 말들을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그릇을 닦던 손이 멈췄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명 옆방에 계셨습니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날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식탁 끝자리에 앉아 밥만 드셨습니다. 저는 그 등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한밤중에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새벽 3시였습니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거실에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멈췄습니다. 시아버지는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책 같지는 않았습니다. 얇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어떤 표정이셨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그늘에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한참 후 시아버지는 그것을 살며시 서랍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왠지 봐서는 앉을 것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왜 새벽 3시에 일어나신 걸까? 그 손에 들고 계셨던 건 뭐였을까? 저는 그날 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큰형님 부부가 주말이라 와 있었고 아가씨도 들렀습니다. 식탁이 좁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어김없이 작은 의자를 가져와 식탁 끝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앞에 갈치 한 토막을 놓아드렸습니다. 큰동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 동서, 아버님 갈치는 안 챙겨드려도 돼. 어차피 이도 안 좋으셔서 잘 못 드시잖아.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갈치를 옆으로 미셨습니다. 저는 그 갈치를 그냥 두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큰형님 막내딸이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큰형님 막내딸이 시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지갑에 손을 대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큰형님이 가로막았습니다. 야, 할아버지한테 그러지 마. 할아버지 돈 없으셔. 시아버지는 지갑에 댔던 손을 거두셨습니다. 손녀는 시무룩해져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부엌에서 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그랬습니다. 큰형님이 그러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거니 시아버지가 진짜 형편이 어려우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손주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큰형님, 큰아들 중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큰형님 부부, 아가씨, 저희 부부 다 가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당연히 함께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이 출발 직전에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사람도 많고 사진 찍을 때도 그러니까. 아가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오빠, 아버지 안 가시는 게 나아. 사진에 안 어울리잖아. 시아버지는 알았다. 그러시고는 다시 거실 끝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입고 계셨던 회색 양복은 그날따라 더 낡아 보였습니다. 졸업식장에선 마음이 자꾸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들 자랑하실 때마다 가장 환하게 웃으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졸업식에는 못 오셨습니다. 사진에 안 어울린다는 이유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시아버지만 항상 끝자리일까? 왜 시아버지만 항상 빠지실까? 졸업식에서 돌아와 저는 시아버지 방 앞을 지나가다 잠깐 멈췄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방 안을 봤습니다. 책상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얇은 통장 한 권이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저 통장이 뭐길래 시아버지는 새벽 3시까지 들여다보시는 걸까? 그 무렵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 모임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방에 들어가 쉬고 계셨습니다. 큰형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인쇄소는 내 거니까 정민이 너는 신경 쓰지 마. 남편이 답했습니다. 형,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큰형님이 웃으셨습니다. 야, 장남이 챙기는 게 당연한 거야. 아버지 노후 자금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내가 알아서 정리할 거고. 저는 구억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형님, 큰아들 대학 학자금 문제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에 큰형님 부부, 아가씨, 저희 부부가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저는 큰형님께 물었습니다. 큰형님, 아버님은요? 큰형님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셔도 돼. 어차피 도와주실 형편도 아니시고 괜히 부담만 드리는 거잖아. 큰동서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동서. 아버님 신경 쓰지 마요. 아가씨가 한술 더 떴습니다. 오빠,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마. 또 미안하다고 우실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집의 가장이셨습니다. 3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하셨고 자식 셋을 다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손주 학자금 회의에서까지 빼버리는 게 맞을까?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에 시아버지가 새벽 3시에 일어나시면 저도 거실로 나가보겠다고. 그 통장이 뭔지, 시아버지가 그 안에 무엇을 적어두셨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오늘도 일어나실까? 저는 그 통장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했습니다. 3시 정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는 제 방 문을 살짝 열어두고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셨고 작은 스탠드를 켜셨습니다. 손에는 그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시던 시아버지가 소파에 등을 기대셨습니다. 피곤하셨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의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졸고 계셨습니다. 통장이 시아버지의 손에서 슬며시 미끄러져 옆자리에 놓였습니다. 저는 제 발걸음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가 깨실까봐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통장을 살며시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봤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2자리였습니다. 잔액 12억 원. 손에서 통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시면서 한 달도 거르지 않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큰 금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으신 보험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돈도 한 푼 쓰지 않으시고 그대로 모아두셨습니다. 페이지 사이에는 손글씨 메모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이 결혼식 비용, 큰아들 사업자금, 손주 학자금, 손녀 시집 갈 때 보탤 돈. 저는 메모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은 모두 자식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과 메모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께 죄송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가족들 분위기에 묻혀 시아버지를 그렇게 봐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평생 무시했던 그 시아버지, 양복 2벌에 신발 한 켤레로 사신 그 시아버지, 손녀 용돈도 못 주신다고 가로막혔던 그 시아버지, 졸업식에 사진 찍을 자리가 없다고 빠지신 그 시아버지, 가족 회의에서까지 빠지셨던 그 시아버지, 그 모든 시아버지가 자식들 이름으로 12억을 모아두고 계셨습니다. 한 푼도 본인을 위해 쓰지 않으시고. 저는 침대 옆 서랍에서 결혼식 앨범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쪽 구석에 서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저에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우리 정민이 잘 부탁한다. 그게 다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한마디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이의 결혼식 비용도 그 이후의 30년도 모두.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말 가족 모임에서 저는 그 통장을 가족들 앞에 펼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신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주말이 왔습니다. 큰형님 부부, 아가씨 부부, 저희 부부, 그리고 시아버지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미리 시아버지 방에서 통장을 가져와 두었습니다. 시아버지께는 죄송했지만 오늘만은 그 통장이 필요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시아버지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큰형님이 또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번 손주 입학 선물도 형편이 안 되시면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큰동서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마음만 받을게요. 아가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 아버지는 이제 좀 편하게 사시게 두자. 시아버지는 그날도 아무 말 없으셨습니다. 고개를 살짝 떨구고 참아 드셨습니다. 저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큰형님, 큰동서, 아가씨가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동서, 그게 뭐예요? 저는 통장을 식탁 한가운데 펼쳐 놓았습니다. 잔액 페이지가 위를 향했습니다. 큰형님이 통장에 손을 대시려다 멈췄습니다. 숫자를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큰형님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큰동서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가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님 통장입니다. 잔액이 12억이었습니다. 큰형님이 더듬더듬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0년 넘게 매달 입금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인쇄소를 하시면서 한 달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메모지도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손으로 쓰신 메모입니다. 정민이 결혼식 비용, 큰아들 사업자금, 손주 학자금, 손녀 시집 갈게 보탤 돈 모두 자식들 이름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형님이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큰동서는 입을 가렸습니다. 아가씨는 시아버지 쪽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양복 2벌로 사셨던 분이, 신발 한 켤레로 사셨던 분이 이 돈을 모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식들이 부끄럽다고 졸업식에 못 오시게 하셨을 때, 가족 회의에서 빠지셨을 때, 손주 용돈도 못 주신다고 가로막혔을 때, 그때마다 아버님은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큰형님은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큰 동서가 흐느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가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빠, 우리가 무슨 짓을...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처음으로 자식들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일찍 알아드렸어야 했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너만이 나를 봐줬다. 그거면 됐다. 그날 이후 식탁의 끝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족들 가운데 앉으셨습니다. 큰형님은 시아버지께 갈치 한 토막을 먼저 챙겨드렸습니다. 큰 동서는 시아버지 양복 새 것을 사와드렸습니다. 아가씨는 손주들 학교 행사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부끄러움은 그날 한 번의 사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큰형님은 한동안 시아버지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셨습니다. 큰 동서는 시아버지 앞에서 자주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가씨는 가끔 혼자 우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아직도 가끔 새벽 3시에 거실로 나오십니다. 다만 이제 그 자리에는 저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